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습니다. 이달 31일까지 임시회가 이어지는 상황 때문에 하의원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리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안이 필요합니다. 앞서 하의원은 지난달 9일 선고일로부터 30일 안에 중앙당사와 도당사 외에는 집회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또 작년 하동군수 선거 당내 경선 당시 특정 후보를 밀어줄 것을 종용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이었습니다. 혁신을 화두로 한 지역대학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5년간 1,000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글로컬 대학 30 선정 프로젝트에 많은 지역대학들이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두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2023학년도 입시에서 부산 지역 대학 15곳 가운데 정원을 채운 곳은 단 한 곳으로 이 같은 지역 대학의 위기 속에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 프로젝트가 발표됐습니다. 대학 스스로 혁신책을 제시해 선정될 경우 5년간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는 대형 사업으로 모두 30곳을 선정합니다. 30곳의 대학에 들지 못할 경우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도 나오는 상황으로 혁신의 강도가 얼마나 큰가가 선정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초 신청을 받아 오는 5월과 7월 각각 예비 지정과 본지정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승인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내리게 됩니다. 이미 부산에선 부경대와 동아대, 한국해양대 등 모두 7곳의 대학이 참여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부산이 최근 지역대학 지원사업 예산을 지자체에 이관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사업에 선정된 점도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올해에는 10곳 정도 글로컬 대학을 선정하며 오는 2027년까지 30곳으로 선정대학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건절에 나선 가운데 가짜 노조를 만들어 돈을 떠돈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울산 이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경찰청이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22건을 적발해 8명을 구속하고 84명을 입건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전인비 등 금품갈취 70명, 소속단체원 채용 강요 25명, 건설 현장 업무 방해 폭행 10명 순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노조 가입자가 수십 명도 안 되는 자생 군수 노조를 만든 뒤 건설 회사들을 상대로 노조 전인비 등 명목으로 한 곳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뜯어갔습니다. 이들은 건설사들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사 현장 출입구를 막거나 LH 사업장 등을 돌며 물리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노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체결을 요구하고 돈을 갈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노조 전인비나 단체 협상 명목으로 건설사를 괴롭히는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6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는 서효원 아나운서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핵 반격 가상 종합훈련을 하는 등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우리의 연례적, 방어적인 훈련에 대해 북한이 침략적인 전쟁 연습이라고 매도하고 적반하장식으로 핵무기를 거론하며 위협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한일 관계 정상화를 두고 민주당의 거짓 선동과 국언, 편가르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망국적 야합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거리로 나가 대통령의 국익 행보에 비난을 퍼부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확정 판결이 아닌 재판부의 조정 권고로 과세 소송이 마무리됐다면 세금 부과 기한이 예외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는 법원의 조정으로 증여세 납부를 취소받은 한 납세자가 다시 증여세 대신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용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양도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 감정 의혹에 대해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모레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 5부는 한 위원장에게 모레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 3명 중 1명은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서비스 챗 GPT를 사용해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 1,0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인기 만화 검정 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법정 공방 도중 별세하자 만화계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뉴스 네트워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 네트워크 이 시간 제작의 부산, 경남, 울산 MBC 보도국이었습니다. 아기 옷은 솔기가 부드러운 게 좋다우. 지혜를 나누고 싶은 그분은 내일의 당신입니다. 키오스크 주문은 좀 어렵네. 때로 도움이 필요한 그분은 내일의 당신입니다. 힘내요. 다 좋아질 거야. 응? 따뜻하게 응원해주는 그분은 내일의 당신입니다. 오늘 만난 분은 내일의 나. 당신은 지금 내일의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지금 시각은 6시 10분입니다. 오늘 초록색 포털 사이트를 여니까 로고에 활짝 웃고 있는 동식물이 손에 손을 잡고 들썩들썩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꼭 같이 웃게 되는 기분 좋은 그림이었는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국제 행복의 날을 기념해서 그려놓은 로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살면서 행복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만 막상 행복이 뭘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 그림 하나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보니까 행복을 가까이 두고도 너무 멀리서 찾으려 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눈치채지 못한 작은 행복이 많을 거예요. 3월 20일 월요일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자, 오늘 톡톡 키워드 주 52시간도 많다. 취업자 희망 근로시간 36.7입니다. 정부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늘리려고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이 원하는 희망 근무 시간은 40시간도 안 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20일부터 10월 7일 사이 전국의 만 19세에서 59세 사이 2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했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낸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 조사를 보면 취업자가 원하는 주당 근로시간은
36.7시간으로 상용 근로자는 37.6시간, 임시, 일용직에선 32.4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41시간이라고 답해서 희망 근로시간과 4시간 넘게 차이가 났는데 현재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사람들 역시 희망 근무 시간은 44.2시간으로 괴리가 있었습니다. 원하는 근무 시간은 연령대가 내려갈수록 짧았는데 20대 이하는 주당 34.9시간만 일하기를 원했고요. 30대는 36.3시간, 40대는 37.1, 50대는 37.9시간으로 답했습니다. 또 결혼한 사람은 37.6시간, 미혼자는 35.5시간만 일하기를 희망했다고 해요. 식사 시간을 포함한 휴게 시간은 평균 64분으로 부족하다고 답한 사람이 40%가 넘었습니다. 더불어서 일할 때 열정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65.9%, 일 때문에 진이 빠진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사람도 63.3%로 집계됐는데요. 워라밸을 위한 근로시간 관리가 꾸준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순서도 알려드립니다. 울산을 비롯해서 국내 제조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란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죠. S-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탄소 감축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의견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잠시 후에 뉴스 따라잡기에서 들어보고요. 그리고 라디오 로펌에서는 직계 후손의 허가 없이 파묘를 허락한 문중원이 분묘 발굴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김민수 변호사님과 함께하고요. 그리고 도담도담 육아톡, 나이 많은 엄마 아빠 대신 누나를 엄마라고 소개한 동생 때문에 속상하다는 누나의 사연을 담았습니다. 김현선 아동가족 상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6시 13분 39초 막 지났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발생했던 시스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검에 들어갔고요. 장비 교체 문제로 오늘까지 보이는 라디오가 되지 않고 내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금만 더 양해 부탁드리고요. 소통은 샵 2848 문자 메시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임진왜란 당시 외란 종결의 핵심 역할을 했었던 이순신 장군의 이것은 외란 이후 18세기에도 조선 수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그 당시의 모습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었는데요. 국내 연구자가 18세기 3도 수군 통제사를 지낸 신대현이라는 사람이 1809년 순조 임금께 올린 상소에서 이 당시 만들어진 이것의 모양을 추측할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하고 복원하는 데까지 성공했다고 합니다. 해당 상소에는 1795년에 편찬된 이 충무공 전서의 귀선도서를 이것의 설계 자료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토대로 임진왜란 당시 전라 좌수영 이것과 쌍벽을 이루는 18세기 통제형 이것이 228년 만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이 됐습니다. 이 행보는 임진왜란 때 사용된 이것의 진짜 모습을 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아주 큰 성과라고 하는데요. 우리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순신 장군의 역작,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거북선, 2번 신봉선.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굿오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FMS 다운 재무설계에서 상품권, 100% 국산 소금 한주소금에서 한주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 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홈플러스 울산점 2층 회전초밥 전문점 스시 아리카에서 2인 식사권, 일식과 양식의 완벽한 조화 미식의 공간 코이 다이닝에서 코스 요리 이용권, 롯데백화점 맞은편 숯불구이 외식 명가 삼산정에서 식사권, 매일매일 주문 즉시 직접 만드는 리얼과일 달코롬 수제청에서 상품,
자연이 숨쉬는 편안한 잠자리, 억새누리에서 억새 베개와 억새 상품,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 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 헤나 학성점에서 염색 2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 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 중에 하나죠. S-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샤힌 프로젝트는 글로벌 종합에너지 화학기업인 아람코가 한국에 투자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인데요. S-오일이 자리한 울산은 물론이고 국내 제조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러 넣을 거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샤힌 프로젝트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만큼 탄소 감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등장했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이 의견을 내신 김형근 민주당 울산 탄소중립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형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네. 지난주에 일간지를 보다가 그 위원장님의 의견이 나온 그 기사를 보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 샤힌 프로젝트 계획 자체가 탄소 중립을 통한 친환경 기업으로의 전환 을 모토로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예, 모처럼 울산에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프로젝트이긴 한데요. 이게 아마 탄소 중립을 통한 친환경 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모토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S-오일 측에서 나온 홍보 자료 같은 데 보면 이제 친환경 기업을 이제 목적으로 한다, 뭐 이런 표현은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말이 맞지 않는 게요. 정유 석유화학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이 이런 제철 기업, 그리고 시멘트 기업과 더불어서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이거든요. 네. S-오일이 거의 약 한 1,000만 톤 가까이 배출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S-오일이 우리나라 탄소 배출 순위 중에 5위고요. 예. 이 정도 배출량이면 울산 전체 배출량에서 한 20% 이상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성적이 이런데, 샤힌 프로젝트라는 게 세계 최대의 시설을 신설하는 프로젝트니까 탄소도 상당히 많이 증가한다는 게 이제 예상이 되는 거고요. 네.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S-오일 측의 홍보 자료를 보면 공장 증설로 인해 가지고 생산량이 기존보다 약 한 70%가 상승된다고 하니까 이게 전 세계가 납득할 만한 어떤 획기적인 탄소 감축 기술이나 어떤 공정이 없다면 탄소 증가도 70%가 증가되는 거거든요. 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현재 우리나라 탄소 배출 3위인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탄소를 이제 울산의 단일 기업에서 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제기를 한 거고요. 예. 지금 기업에서는 탄소 발생이 지금까지는 얼마인데 공장 증설로 얼마가 더 발생되리라고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증가분에 대해서 감축 노력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과 수단으로 얼마 정도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 밝혀진 게 없어요. 네. 혹시 이런 지적이나 의견을 회사 측, 기업 측으로 전해 보셨습니까? 글쎄, 구체적인 입장을 들어본 적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S-오일에서 작년 11월 달에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투자자 브리핑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이제 탄소 감축이라는 표현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백화점 나열식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말들을, 가령 이제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겠다, 탄소 포집하고 이제 활용하겠다, 저탄소 전력을 확대하겠다, 뭐 해외 CDM 사업을 확대하고 연료 전환을 하겠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35%를 감축하겠다 하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 선전을 우리나라 대기업이면 대부분 다 어디서나 하고 있는 요새 하는 ESG 경영이라든지 네. 뭐 이런데 단골 메뉴로 많이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 그 기업체 말대로만 되었다면 지금 현재 앵커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우려를 나타내는 방송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약속을 이행 안 하는 그런 기후 악당 국가로 해외에서 이렇게 조롱받지도 않았을 겁니다. 2018년에 보면 예.
이번 샤인 프로젝트 그 1단계 시설을 한 4주 넘게 이미 지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친환경 기업으로 전환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는데 그 시설 짓기 전까지는 약 한 700만 톤 정도 수준이던 탄소 배출량이 그 이후인 지금에는 거의 1000만 톤에 가깝도록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비포하고 애프터가 감소로 확인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거꾸로 증가로 확인이 달라졌다는 게 이제 과거 사실이어서 아마 그 기업체들이 말처럼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량도 과거를 조금 들여다보면 늘어나기도 했고 또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획기적인 탄소 감축 방법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게 전혀 제시가 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고민을 해나가야 될까요? 이미 그 전 세계 석유화학 업계가 기후위기를 맞이한 탄소 감축 방안에 대해서 어떤 이 정석처럼 해법들이 이미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첫째는 이제 주로 많이 하는 얘기가 설비 효율을 향상시키는 공정 개선을 하자. 그런데 이 공정 개선은 어차피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연료 전환입니다. 지금 이 샤인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그 전 세계 석유화학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 스팀 크래커라고 하는 이 시설인데 여기서 나프타를 고온으로 거쳐서 분해를 해가지고 이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합성수지 원료가 되는 기초 유분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스팀 크래커의 고온이 얼마냐? 850도 정도가 필요해서 이 열량을 만드는데 주로 아직까지 석탄이나 가스를 많이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시설이 되는 건데 이거를 재생에너지 정지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세 번째로는 그 원료가 나프타를 가지고 분해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초 유분들을 만드는 건데 나프타가 화석 연료에서 유리하는 거거든요. 정유과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나프타를 바이오 나프타나 바이오매스 유래 물질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플라스틱이 바로 이 석유화학 업체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만든 이런 플라스틱, 그 폐플라스틱 이거를 100% 활용하는 자원순환 사이클을 강화하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이미 정석처럼 나와는 있습니다. 예. 근데 정작 이 문제가 결국은 말은 되지만 앞으로 탄소 감축이라는 게 탄소 국경세라든지 아리백 등으로 이제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고 국제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거라서 네. 말처럼 이것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반기업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기업들도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S-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그 기대 효과라든지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얘기하지 다른 얘기를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S-오일은 반드시 이번 그 시설이 증설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더 탄소가 나오며 그 탄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감축하겠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이 어쨌든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에 이 대규모로 투자하는 게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런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이다라고 합니다만 최근에 탄소 감축 정책과 궤를 같이 가지 않으면 그 기대 효과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지금 계속해서 해주시고 맞습니다. 있는 거군요. 그러나 맞습니다. 기업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한 상황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예, 앞으로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형근 민주당 울산 탄소중립위원장이셨습니다. 97.5 타자 세 번 타면 만원 공짜 3333 3이 4개 3이 4개 세 번 타면 만원 공짜 3333 야 타자 대리운전 보궐선거 투표 1+1 인증샷 이벤트 둘 이상의 투표자 얼굴과 투표 서명이 나오게 인증샷 별그램에 업로드 참여자 누구나 커피 기프티콘 증정 참 쉽죠? 3월 말일부터 4월 6일까지
검색창에 울산시 상광이. 고래의 숨결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산업수도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뜁니다. 백로와 떼까마귀가 찾아오는 남구 3호 철새마을과 봄을 알리는 궁궐항 벚꽃길, 자꾸만 걷고 싶은 서남 호수공원과 태화강 국가정원이 어우러진 사계절이 아름다운 곳, 고래의 꿈이 현실이 되는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서 만나는 색다른 볼거리와 체험대, 전시와 공연, 저녁 노을이 멋진 장생포 문화창고가 있는 이곳. 이 캠페인은 미래와 희망의 행복도시 울산광역시 남구가 함께합니다. 스팸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4g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알고 계셨나요?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털린 그림 찾기 해보실래요? 틀린 그림 말고 털린 그림. 바로 이런 그림이죠. 이벤트 응모만 하면 100% 당첨? 엄마, 민증 좀 주세요. 빨리 성인 인증해야 돼. 그래, 여기. 잠깐! 어머니, 신분증을 그냥 막 주시게요? 그러다 개인정보 다 털려요.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택배위 이름과 주소까지. 일상 속 털린 그림은 없는지 함께 찾아보세요. 온 가족의 소중한 개인정보. 털리기 전에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공익광고협의회. 홍보가 필요한 분들께 퇴근길 톡톡에서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울산에서 열리는 공연, 전시,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 구인구직 등의 울산 소식들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직접 전해주세요. 신청하실 곳은 울산 MBC 홈페이지 퇴근길 톡톡 게시판 혹은 문자번호 샵 2848번입니다. 톡톡이라는 말머리를 반드시 남겨주시고요. 간단한 소개와 함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네, 지금 시각이 6시 28분 55초 막 지났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스템 점검과 장비 교체 문제로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디오 채널로만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방송분은 다시 보기, 다시 듣기로 내일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교통 상황 한번 알아볼게요. 한승민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떨까요? 네, 현재 대부분 퇴근길 차량으로 분주한 상태고요. 추돌 사고 들려옵니다. 효문 사거리에서 북구청 방면으로 상방 지하차도 못 간 가차로에서 승용차 2대간 발생했고요. 이어서 내황교 삼거리에서 학성 강북 지하차도 방향으로 어렵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울산의 교통정보 한승민 리포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퀴즈도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임진왜란 당시 외란 종결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순신 장군의 이것은 외란 이후 18세기에도 조선 수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그 당시의 모습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었는데요. 국내 연구자가 18세기 3도 수군 통제사를 지낸 신대현이라는 사람의 1809년 순조 임금께 올린 상소에서 이 당시 만들어진 이것의 모양을 추측할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하고 복원하는 데까지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임진왜란 당시 전라 좌수형 이것과 쌍벽을 이루는 18세기 통제형 이것이 228년 만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이 됐는데요. 이 행보는 임진왜란 때 사용된 이것의 진짜 모습을 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좋은 성과라고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순신 장군의 역작,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거북선, 2번 신봉선.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I'm gonna give it to you. 네, 일상에서 접하는 각종 사건 사고들을 법적인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라디오로 펌 시작하고요. 오늘은 김민수 변호사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울산지법에서 판결한 사례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사례를 먼저 소개해 드리자면요. 경주 이씨 판윤공파 문중원인 A씨는 자신의 땅 인근 토지 소유자인 B씨한테 한 분묘의 발굴 허락을 요청받았습니다. B씨는 자신의 토지에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 파묘를 원했고요. A씨의 동의를 받아서 해당 분묘를 파헤쳤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해당 분묘는 판윤공파 종손 C씨의 4대 조모를 모신 묘로 C씨의 허가가 필요했으나 A씨는 C씨한테 어떤 문의도 하지 않은 채 분묘의 정당한 관리자인 것처럼 속여서 파묘 동의서를 쓴 거라고 합니다. 결국 A씨는 분묘 발굴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요. A씨 측은 분묘가 누구 묘였는지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임의로 조성된 가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울산지법에서 처리가 된 사건의 개요였습니다. 네. 자, 먼저 변호사님, 저는 분묘 발굴죄라는 게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네. 이게 형법에 보면 분묘 발굴죄라고 있어서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죄네요. 네, 벌금형도 없습니다. 실형만, 그러니까 징역형만 있는 범죄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사건을 지금 들여다보면 문중원 한 명이 조상의 분묘인데 그냥 개인적인 판단만으로 파묘하게 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선 그 분묘의 관리권에 관한 그 판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예. 그 일반적으로 분묘의 수요 관리나 공제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또는 관습상 호주 상속인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판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묘에 대한 관리권은 종손한테 있는 겁니다. 해당 상황 같은 경우는 종손이 아니라 그냥 일반 문중원이 이 파묘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고 예. 파묘를 하게 한 거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보통 뭐 토지 관련해서 조사를 하거나 관리를 하다가 이렇게 묘지가 발굴이 된다면 네. 알아보는 과정에 문중 측으로 발굴 허락이 가지 않나요? 어떻게 지금 B 씨가 A 씨 측으로 문의를 하게 됐을까요? 이게 지금 뭐 판례를 보면은 이게 B 씨하고 A 씨 토지가 붙어 있고 동네에서 이제 B 씨가 이제 A 씨가 바로 옆 토지에 있으니까 그 종중원이라는 얘기를 들었겠죠.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제 A 씨한테 문의를 했고 A 씨는 이제 B 씨한테 조상님의 산소니까 집안 형님들한테 물어보고 알려주겠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종손이 C 씨들한테 문의를 하지 않고 파묘 동의서를 작성해 준 거예요. 예. 사안이. 그러니까 뭐 종중한테 문의한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네 주민들한테나 뭐 소식을 듣고 종중원이니까 그냥 문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이게 원래 종손한테 문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A 씨가 하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장 비용이나 뭐 후손들한테 그 종손한테 해줘야 할 보상 같은 것들도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뭐 이장을 한다 하면은 보통은 이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사실 동의를 받으려 그러면 보상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그 동의를 안 해주면 사실 그 토지로 진입로를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장 비용이라든지 일정 부분 손해를 좀 배상해주고 이장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 동의는 어디까지 필요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종손의 동의가 있으면 되죠. 종손이 이제 분묘의 관리권자니까 예. 종손한테 동의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손이 아닌 다른 친척들이 반대하는 거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관리권자가 종손이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종손이 있었어요. 그런데 찾아도 관리자가 없는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관리자가 없다고 해서 임의로 또 파묘하면은 또 역시 분묘 발굴죄가 성립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관리자가 없다 그러면 이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절차가 있어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개장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미리 분묘의 연고자라든지 설치자한테 알려야 되고요. 예.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관할 시장한테 신고를 먼저 하고 나서 이제 허가를 받아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분묘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것들이 비춰져야 되는 거군요.
그런 절차에 거쳐서 이제 개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절차, 장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절차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따라야 되지 임의로 개장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우선 본인이 이 분묘의 관리자인 것처럼 동의를 해준 분이 처벌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 A 씨의 말을 듣고 파묘를 진행한 B 씨한테는 죄가 해당이 되지 않는 건가요? B 씨 같은 경우는 A 씨한테 분명히 관리 권한이 없다는 사실 명확히 B 씨가 알았다 그러면 같이 처벌받겠지만 사실 뭐 A 씨가 자신이 정당한 또 관리권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B 씨는으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B 씨에 대해서는 처벌 사실상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군요. 지금 사실상 이렇게 묘지를 쓰는 게 요 최근에는 그렇게 모든 분들이 장례를 치를 때 묘지를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도 굉장히 젊은 층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할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만약에 내가 어떤 부동산을 처리하거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묘지가 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짚어주십시오. 네. 그래서 우선 내 땅에 이제 타인의 묘가 있는 상황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절대 함부로 이장을 해서는 안 되고요. 내 땅이라고 하더라도. 네. 본인의 땅에 다른 분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이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 기지권이란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묘를 갖다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분묘 기지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분묘는 함부로 이제 이장하시면 안 돼요.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그래서 우선은 분묘 주인한테 알려야 되고요. 그리고 내 땅에서 뭐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미리 분묘의 연고자나 설치자한테 알려야 되고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관할 시장에게 신고를 먼저 하신 다음에 이제 이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듣다가 이런 일도 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은 왜 생기는 거지? 궁금한 점들 있으시죠? 울산 MBC 퇴근길 톡톡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시거나 궁금한 점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변호사님들과 함께 풀어가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수 변호사셨습니다. You were the one I need, so you just take my hand. I hope you smile. 안아주세요. 사랑해. 아이와 어른의 고민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도담도담 육아톡 시작하고요. 김현선 아동가족 상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사연이 도착해 있는데요. 먼저 사연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5살 여대생이시고요. 17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40 넘어서 낳은 늦둥이고요. 지금은 부모님 나이가 두 분 다 50대 초반입니다. 아직 두 분 다 일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어린 동생을 보시기엔 체력도 예전 같지 않으셔서 제가 볼 때가 많아요. 동생이 유치원생일 땐 부모님 참관 수업을 제가 대신 가는 일도 많았고요. 아르바이트나 수업이 없는 날에는 동생 데리고 놀러도 자주 갔었어요.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생이 혼란을 느끼는 것 같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있었던 입학식인데요. 엄마, 아빠, 저까지 해서 다 같이 입학식을 갔는데 동생이 그 자리에서 친구를 사귀었는지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친구한테 저를 엄마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진짜 엄마, 아빠는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고요. 부모님은 속상해서 아무 말도 못하시고 제가 집에 와서 동생한테 물어보니 유치원 때 부모님 수업에 다 누나가 와서 엄마라고 소개를 한 거라고 웁니다. 부모님은 엄마 아빠 나이가 많아서 아이가 창피한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도 학부모 수업 참관은 웬만하면 저한테 부탁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뭘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할지, 그리고 부모님도 상처가 크신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오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이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누나의 사연을 들으면서 이래서 부모님들이 딸딸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부모님한테는 부러운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동생이 사실은 그 본인의 마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유치원 때 부모님 수업에 누나가 다 와서 엄마라고 소개를 한 거라고 울면서 얘기를 했는데 믿질 않으실 것 같아요. 아,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네네. 그게 뭐 다인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예. 일단은 이야기한 걸 믿어주시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 아이가 자기 마음을 구체적으로 뭐 내 마음이 이렇고 이런 거를 다 자기 스스로도 모르기 때문에 네.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뭐 이런 표현 안에 보면 부모님 수업에 다 누나가 왔다 이런 걸 보면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 수업에 부모님이 왔는데 자기는 누나가 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 비교하는 어떤 이런 개념이 생기거든요. 네. 통상적이다 하는 개념이 생겨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 좀 일반적이지 않다, 조금 다르다 하는 느낌이 들면 좀 창피하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오는 창피함일 수 있어요. 부모님은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창피한가 보다라고 하셨는데 네. 뭔가 내가 경험하는 상황이 다른 친구하고 달라서 창피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아, 엄마 아빠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상황 네네. 자체가 다른 친구들과 조금 다르다는 게 그냥 그 자체가 어색하다는 게 조금 더 맞는 의미이겠군요. 어색함을 네네, 좀 창피함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럼요. 왜냐면 유치원에 뭐 엄마들이 다 왔는데 너는 엄마야? 하는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엄마는 안 오고 엄마 대신 누나가 왔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아이 입장에 생각하면 조금 창피할 수 있잖아요. 예. 네네, 부끄러웠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근데 그래서 이거를 왜 우리 엄마 그러니까 누님의 이렇게 포인트는 엄마 아빠가 속상한 거에 너무 이게 초점이 돼 있는데 사실 네. 여기에서 중요하게 짚어야 되는 건 이 아이가 그런 마음이 든 거에 대해서 화를 내기보다 이게 사실이 아닌 걸 친구한테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 그렇죠. 부분에 조금 이렇게 훈육을 하시는 거는 필요하실 것 같아요. 아, 훈육은 필요하다. 네네. 그러면은 네네. 예, 아이가 이렇게 뭔가 다른 것에 대한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주되 네네. 누나인데 엄마라고 거짓말한 거는 잘못된 거다. 네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이렇게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한 것은 행동이잖아요. 행동은 수정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시죠. 예. 그런데 들을까요? 지금 어찌됐든 네네. 결론이 이미 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네네. 앞으로도 너가 좀 부탁해. 애가 우리 창피한가 봐. 이렇게 지금 결론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저는 조금 이렇게 좀 슬픈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 아이는 부모님을 기다리고 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굉장히 바쁘시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누나는 확실히 달라요. 다른데 부모님하고 애착이나 이런 부분이 튼튼하게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부모님은 어차피 바쁘니까 부모님은 어차피 못 오니까 하고 이렇게 포기하는 부분은 없는가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원하는 게 과연 우리가 아니니까 누나가 가라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아이가 불편해 네네. 하더라도 굉장히 노력하셔서 본인의 일정도 다 조정하시고 그렇게 정말 그 엄마 아빠가 가시는 게 맞는 걸까요? 네네, 그게 굉장히 필요하시죠. 또 누나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이 아이를 위해서도 그렇죠. 이 아이와 안정적으로 애착을 맺고 그리고 또 요즘 뭐 40 넘어서 출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네, 이게 뭐 굉장한 노산이거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다 이렇게 해석까지 하시는 거는 사실 조금 누나랑 부모님의 약간 조금 이렇게 생각이 크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드시면 그래 엄마가 미안하다. 조금 더 젊고 예쁘게 입고 갈게. 뭐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예. 그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불안정 애착이신 거예요. 이런 갈등 상황이 있으실 때 불안정 애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절하거나 회피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피해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보다는요, 원하는 것들 어떻게 채워줄지, 어떻게 도와줄지로 접근하시는 게 아이와 안정 애착을 맺으시는 건강한 반응이시죠. 예, 애착을 위해서는 아이가 불편해하니까 나는 이 상황을 좀 피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불편한 게 오히려 엄마를 만나서 불편한 게 아니라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아서 서운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하셔야 되는 거군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생각을 많이 혹여나 하셔야 뭐 되는 거네요. 네네.
더 예쁘고 젊은 엄마를 원한다 그러면 젊은 누나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젊고 예쁘게 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다가가 주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일상적인 생활로 좀 돌아와서요. 동생하고 대화를 할 때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를 계속 이 소재를 꺼내는 게 좋을까요? 이 대화 주제를? 네, 요거를 토대로 아이의 마음도 동생의 뭐 마음이 어떤 것인지 대화를 하고 이렇게 동생이 어떤 마음을 표현하든지 이렇게 받아준다는 느낌을 조금 이렇게 경험하는 게 아이한테도 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부모님이 사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조금 사실은 부모님도 나 조금 서운하고 그랬어 하는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도 필요하세요. 솔직하게. 네, 이제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24개월 미만의 아이 전적으로 모든 걸 다 받아줘야 되는 게 아니라 타인의 감정도 이렇게 말로 설명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아이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들이 정말 필요해요. 이게 이게 사회적인 대화 기술 능력이죠. 그리고 또 거짓말한 행동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훈육을 하시고 교육을 하셔야 돼요. 뭐 임기응변으로 그 순간 뭐 자기 어떤 이유가 있거든요. 아이들 나름대로는. 네. 그렇지만 거짓말이라는 수단은 정말 오히려 너가 나중에 손해를 볼 수 있고 이걸 계속해서 숨길 수 없는 상황에 너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도 교육을 하셔야 되는 게 사실 부모님의 역할이세요. 그래서 피하시기보다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사연을 주신 분도 25살 여대생이시거든요. 네네. 어려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중간에 계속 끼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요. 25이면 한참 뭐 연애도 해야 되고 취업 고민도 해야 되고 본인의 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본인의 인생에 집중을 해도 굉장히 많은 게 고통과 고생이 있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의 이 일까지 부모님의 감정까지 본인이 책임지려는 모습이 저는 참 조금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엮이는 가족 안에서는요. 부모님의 어떤 해야 하는 역할을 자녀가 대신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녀한테 물론 이게 착한 역할을 하더라도요. 네. 굉장한 억압과 스트레스와 압력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그야말로 K 장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부모님 두 분이 아이 혼자 보는 게 힘들다면 25살 미혼인 누나가 이 아이를 훈육까지 하고 부모님 감정까지 들여다보는 거 사실 더 힘들거든요. 네. 이렇게 힘든 와중에 또 부모님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전형적인 K 장녀들이죠. 그러면은 우선은 이분은 부모와 동생 사이에서 차츰차츰 빠져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하는 거겠고요. 네네. 그렇죠. 부모님께는 그러면 현재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 누나분도요, 본인의 감정을 이게 힘들다고 하는 것들 너무 이렇게 짊어지고 책임지고 돌보고 과도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너무 힘들다는 것들을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 자기 부모한테 의지하고 싶고 안기고 싶고 기대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크더라도 본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기 어려워하고 오히려 이렇게 할 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될까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이거는 사실 조금 과도하신 거예요. 이게 뭐 자녀분이 과도하신 거라기보다 부모님께서 아이들이 원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원하다가 포기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못하는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 네. 이건 사실 부모님의 문제이시긴 하시거든요. 아직 젊으세요. 50대 초반이시고 아이가 이제 8살이면 이제 점차적으로 바꿔가도 희망이 보이는 시기인 거잖아요.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죠. 우선은 터놓고 얘기하는 게 좋겠다. 네네. 그리고 부모님을 믿으세요. 부모님이 내가 돌봐야 되는 어떤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요. 나보다 삶을 더 2배나 더 오래 사셨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착한 딸이 있다 보니까 의지하는 것들이 그리고 또 딸이 표현하지 않으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고 지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표현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을 부모님 자리에 모셔드리고 힘있게 또 힘 있는 분으로 그분들의 권위를 존중해 드리는 게 효도이지 부모님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건 오히려 효도가 아닐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사연에 진심으로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선 아동가족 상담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 윤여정입니다. 새로운 것들은 언제나 기대가 되죠. 새로운 작품, 새로운 배역, 그리고 새로운 만남. KB생명과 프루덴셜 생명이 만나 KB라이프 생명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라이프를 나름답게 KB라이프. 당신의 퇴직연금 IRP 계좌 앞에 미래에셋증권 6글자가 붙는다는 건 글로벌 자산 배분 노하우가 붙는다는 것, 연금 전문가의 컨설팅이 붙는다는 것. 지금 당신의 퇴직연금 IRP 앞에도 미래에셋증권 붙일 수 있어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지금 현재 시간은 세상이 바라던 카드를 만날 시간. 나를 위한 마이 위시, 우리를 위한 아워 위시, 모두를 위한 위시 얼. 타임 투 위시 KB 국민카드. 자세한 내용은 KB 국민카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네, 오늘 퀴즈 정답 바로 1번 거북선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시면서 이번 신봉선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네, 오늘 정답 맞히신 분 가운데 선물 받아가실 분 발표할게요. 9463번님께 삼산정에서 드리는 식사권, 7911번님께 억새베개 상품, 2554번님께 백화점 5만 원 상품권 선물로 챙겨드립니다. 자,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샤힌 프로젝트 탄소 중립 문제가 조금 우려된다 의견을 전해드렸고요. 기업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봐야겠죠. 현재 저희가 취재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응답이 오면 여러분께 그 반론, 또 샤힌 프로젝트가 앞으로 울산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는지 또 구체적인 계획도 들어보고요. 내일은 간호사법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갈등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간호사회 의 입장이 어떤지를 들어보고요. 이후에는 의사들의 입장,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찬찬히 들여다보고 쟁점이 무엇인지, 어떤 점이 절충이 될 수는 없는 건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늘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셨던 분들은 오늘은 조금 답답한 마음이셨을 텐데요. 내일은 정상 운행되기를 저 역시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곡 다비치의 거북이 들으시고요. 내일 생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거북아 그 속도로 멀리 못 도망가. 게다가 그 길은 더 멀고 험하잖아. 상처가 아물고 닿으면 떠나가. 진심이야 그럼 그때 보내줄 테니까. 숨지마 차라리 내 맘을 훔치지 마. 거짓말 느리고 느린 너의 걸음마. 내 가슴 깊이 하는 말 내게로 와요. 마음을 줄 것도 없고 더 갈 곳도 없는 슬픈 거북이 한 마리. 상처가 많아 너 혼자서 매일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57분 교통정보 S51 가장 안전한 대리운전 둘둘둘의 둘둘둘둘 대리운전 협찬입니다. 추돌 사고 전해드립니다. 상방 지하차도에서 경주 방향으로 상방 지하차도 내 2차로에서 승용차와 승합차 간 발생했습니다. 이어 3호 주공아파트에서 신봉 로터리 방면으로 많이 어렵게 지나고 있고요. 문소고등학교에서 신사모교 방면으로 신사모교 좌회전 신호 3번 이상 받으셔야겠습니다. 복산사거리에서 중구청 쪽으로 복산사거리 지나서 서행하고 있고요. 보람병원 입구에서 학성교 방면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효문사거리에서 현대자동차 출고센터 쪽으로 차간 간격 좁은 상태입니다. 한승민이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S51 가장 안전한 둘둘둘의 둘둘 대리운전 협찬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천리길도 빈틈없는 마스크 착용부터 직급 연차 구별 말고 둘 이상은 거리 두자. 음식은 덜어 먹어야 맛이요. 식기는 따로 써야 맛이다. 우리들의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안전을 지키는 백신 아닐까요? 공익광고협의회.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건 킹리적 가심이라고. 이런다고 쌉쌉을 할 줄 알아요? 이건 스불제야. 이 신조어 대사 이해되시나요? 표준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건 합리적 의심이라고. 이런다고 당신 사랑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번역이 필요한 시대. 지금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소통 불가능한 시대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온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되는 물을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고 농도가 낮을 때 집안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엔 뉴스.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일본과 망국적인 야합을 했다며 외교 라인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내 정치용 불쏘시개로 반일 정서를 팔고 있다며 반격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한일 정상 합의가 국익과 역사를 팔아넘기고도 얻은 게 없는 치욕적 회담이라며 외교라인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안보실 제1차장 등 외교 참사 3인방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야권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서를 내고 대통령실 책임자들을 불러 한일 회담에 대한 입장을 따져 묻기로 했습니다.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합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가 회담에서 논의됐는지도 양국 주장이 엇갈린다며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입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외교 평화 분야 연구자 단체와 교수 단체들도 국회를 찾아 박진 장관 탄핵을 요구하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전방위적인 비판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한일 관계 정상화를 두고